이상하게 끊겨가지고 다시 이제 찍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박민규의 소설은 제목은 굿모닝 존 웨인인데 어 냉동인간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인은 이제 미국 배우였고 등등등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암으로 이제 사망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와의 뒤에서의 이제 거대한 딜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냉동인간 상태로 보존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9세기, 지금 현재 이제 29세기인데, 지금 여러분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잖아요. 그럼 이제 800년 뒤를 생각을 하는 건데, 80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작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였는데, 3월 1일이. 1919년 1914잖아요. 그게 이제 2919가 이제 됐는데, 그 역사를 놓고 보면 100년 되게 금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800년 뒤로 이제 이렇게 상정을 해서 되게 먼 미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정을 했고, 이제 그때 이제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존 웨인인가 그다음 뭐 가족이랑 해갖고 몇 명이 또 있어요. 해갖고 이제 깨어났는데, 제가 전에 읽을 때도 재미가 없었고 이번에 또 다시 읽어봤는데 이번에도 또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놀라울 정도인데, 눈의 여왕이라고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 눈의 여왕이 여기 그 냉동 인간 들이 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종의 하드웨어 같이 이제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괴됐나 어찌됐나 이제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접대는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였던 게 BL7이에요. BL7. 신의 뜻은 과연 어떤 걸까? 동방 박사는 여왕을 방문했지만 지구를 방문한 것은 또 다른 개체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BL7이 지구를 찾아옴으로써. 이 BL7이 뭐냐면 에볼라, 에이즈, 사스 이런 것들의 계보를 있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잠복기는 접촉은 물론 공기로도 감염이 되었고 잠복기는 고작 2시간에 불과했다. BL 7은 역사상 최강의 바이러스였다. 감염자들의 뇌는 녹아내렸고 순식간에 그들의 영혼은 육신을 빠져나갔다. 지옥의 불이 번지는 듯한 확산이었다. 지상의 인류는 전멸했다. 아마도 극소수의 폐쇄 인류가 살아남았을 것이다. 아, 다 전멸하고 냉동기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나?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뭔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박민규는 굉장히 소설을 잘 쓰는 작가인데, 재미있게 쓰는 작가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청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37쪽에서 20쪽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설인데, 냉동인간을 소재로 한번 써보자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스토리 구상이 있으면 이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배경 지식으로만 이렇게 있고 그게 스토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각종 그 세팅을 설명하기에 너무 이제 급급하고, 인물도 누가 나왔는지도 막 존쿠싹도 나오네 뭐 그런 식으로 막 저기 합니다. 근데 이제 소재 자체가 제가 되게 이게 흥미가 있어서, 냉동인간이라는 게 크라이오닉스라고 발음해야 되나 봐요. 발음교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쓰기로는 제가 봐서 크리오닉스, CRYONICS, 크라이오닉스인데, 요 이제 냉동인간 기술이 지금 많이 이제 발달하고 있어서 요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냉동은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세포 손상 없이 해동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람이 딱 죽자마자 몸에서 수분을 쫙 빼내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데더라. 아무튼 뭔가를 좌우당가 딱 집어넣어갖고 빡 얼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관을 하는데, 그 냉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각종 기계와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뭐 어디 사는 어떤 남성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그렇게 냉동했고 해서 뉴스가 뜬 걸 봤었는데,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제일 먼저 생긴 게 러시아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오러스라고 우리말로 이제 쓰는데 크리오닉스, 크리오루스 러시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알코르 생명 연장 재단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소재 자체는 참 재미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데 그 알스 신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던데 정재승 박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그 입장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연이 우리한테 준 이 생명을 쭉 갖고 있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이제 죽는 게 좋은 건데 이론은 그런데 그 정재승이 예를 드는 것도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고칠 수 없지만 이렇게 냉동 상태로 쭉 있다가 몇십 년 뒤에 이제 의술이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그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 아이라면 전체 윤리는 있지만 이제 내 아이라면 이렇게 개별 윤리로 이제 들어가 버리면 또 굉장히 흔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저는 보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또 모르죠. 막상 닥치면 어떨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불멸에 대한 꿈을 계속 갖고 있고 그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나타나는 게 이 냉동 인간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써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소설은 좀 별로인데도 이제 가져와 본 거였고요. 덤으로 이제 우리 반에서 양호실까지의 거리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요거는 이제 서진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좀 화면에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 사람 1975년 부산 태생인데 부산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을 중퇴했다. 그러니까 이과예요. 그러니까 좀 써보면 좀 잘 쓸 수도 있지 않나 이 이력을 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를 개인으로는 모르지만은 또 인연이 있네요. 2007년 제12회 한겨레 문학상에서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가 당선됐다. 제가 이것도 본심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들러리로.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떨어진 책은 미름사에서 장편 소설로 냈으니까 여한은 없는데 천부가 이제 천부밖에 못 팔렸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본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은 좀비 소설이에요. 좀비 소설. 이것도 아주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앞에 박민규 소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속도감은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배경인데요. 여기 뭐 진영이도 나오고 머시기도 나오는데 맨 처음에 스테이지 4 해가지고 피가 순식간에 온몸에 뿌려졌다. 높은 파도가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물이 튀는 것처럼 말이다. 뭐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도 좀비가 되고 말 거야.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책상과 걸상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제길 넌 도움이 안 돼. 진아는 걸상으로 흐느적거리는 좀비를 찍어내린다. 걸상 다리에 등이 박힌 좀비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그런데 이놈들 한둘이 아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좀비들은 방금 시체가 된 아이들을 짓밟고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우리라고 해봤자 진아와 나 둘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진아가 반장인가 이러고 우당탕탕 달려가요. 얘들이 양호실까지 가면 살든가 쭉쭉쭉쭉쭉 갑니다. 근데 이게 또 게임이야. 현재 스코어 2.3, 체력지수 42.5, 무기 아이템 빗자루. 이거 무슨 시지? 뭐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진아가 등을 후려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양호실까지의 거리는 150m는 좋게 넘는다. 이제 제가 요 정도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면 어떤 게 게임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되게 헷갈리게 되고요. 그 스테이지 5,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가면은 게임 오버, 이렇게 이제 또 챕터 제목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너는 아직도 네가 게임 속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친구가 그 누워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세이빙 포인트 8, 8, 이거 다 게임 용어인가요, 여러분? 제가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꿈, 게임, 현실 이 세 가지의 층위가 막 뒤섞여 있고 무대가 아니라 단계지. 이게 스테이지는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좀비들일까 사람들일까 뭐 이렇게 타다 남은 안경이 밝히고 수학의 정석이 밝히고 세계문학 전집이 밝힌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최초의 좀비를 또 찾아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는 되게 긴박감 있게 이제 가다가 버그가 또 나타나요. 이게 이제 게임에서의 버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스토리를 이렇게 쭉 구성을 하는데, 마지막에
제길 어떻게든 정신을 좀 차려봐요. 양호실 복도에서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좀비다, 좀비들이다. 좀비들이 양호실로 떼거리로 몰려오고 있다. 좀비의 습격으로부터 나를 구해줘야 할 진아는 소파에 잠들어 있고 미래의 나도 이렇게 잠들어 있다. 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순식간에 좀비들이 쳐들어올 태세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뭘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양호실 안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쓸모없는 겁쟁이, 지독한 겁쟁이. 그래서 좀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게임과 현실, 꿈 이런 아이템도 있고 그러니까 판타지 그런 느낌도 있고 뭐 SF의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문장도 박진감이 있고 이제 이런데 뭐시 또 이것도 2% 부족하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배경이 학교잖아요, 여러분. 학원물 학교인데 그 학교하고 교도소 건물이 되게 닮았다라고 그 어떤 그 알쓸 신잡의 건축가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솔제니친을 공부하는 참에 그 각종 수용소에 관한 연구소를 하나 잠시 들춰봤는데 번역가가 시인 신보선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사회학자 신보선이 번역했대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각종 수용소 그러니까네 교도소, 정신병원, 그다음에 뭐 포로 수용소, 뭐 노동 교정 수용소 이런 각종 수용소는 구획화된 이 좁은 공간 그 전체는 넓을 수 있죠. 어쨌거나 이제 이 구획화된 좁은 공간에서 통제, 감시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신병원이면 치료도 조금 하긴 해야 될 거고 혹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포로 수용소 또 이런 거 또 옛날에 스탈린이 만들었던 이제 그런 수용소 같으면은 감시나 뭐 이런 통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노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잡아가서 효율적으로 또 노동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여야 돼서 아침엔 또 많이 줘요. 왜냐면 하루 종일 부려야 되니까. 저녁에는 진짜 이만큼. 근데 배가 아무리 고파도 안 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렇게 자고 그다음에 아침 점호, 저녁 점호를 또 하죠. 사람 빠지면 또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이제 실수는 있는데 그것도 인원이 한 2명 정도로 딱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딱 씻고 빨리 얘기를 해요. 아주 아프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정도 배려해준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제 열악한 이런 환경인 거죠. 이거 이제 통제하고. 근데 이게 학교가 의외로 그렇다는 거를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소설을 다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야말로 되게 공포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인데 여기 양호실이라고 썼잖아요. 요즘은 양호실이라고 하지 않고 보건소라고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 뭐야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가 아니고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보건교사 맞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지 젊은 감각으로 좀 이런 소설을 재밌게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또한 이제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네, 요게 그래도 조금 더 재밌었는데 그렇고 이제 그래서 더 잘 쓰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전을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그 저 책을 앱솔루트 바디를 기획한 사람이 또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쓴 사람인데 이렇게 모시기 목차가 되게 많아요. 이 정도 책에 이제 이렇게 목차가 그것도 이제 고유명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넓게 아울러주는 책이다라는 거를 이미 이제 선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SF의 그 뭐지 토대로 잡는 게 메리 셸리 입니다.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을 쓴 사람인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에세이를 쓴 게 있는데 여러분 스누온 고전 시리즈 보면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은데 그게 소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쓰지 않았어요. 되게 실망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과학을 잘 모르니까 메리 셸리가 그 프랑켄슈타인을 뭐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진짜 몇 줄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싹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소설의 핵심은 그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간이 어떤 다른 인간을 생명을 이렇게 창조한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 그거에 대한 경고라고 사실 이제 봐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괴물을 만든 프랭킨 몬스터를 만든 사실은 그 박사의 이름이에요. 영국인이었죠. 영국인인데 독일로 가서 유학을 가서 만들었던가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야기의 전공은 시작은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은 영국의 탐험가가 누군가가 저기 북극인가 어디에서 지금 탐험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